한국 영화는 계속해서 SF 장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전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SF 장르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과학과 상상의 결합이라는 주제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은 이 세상의 법칙과 진리에 대한 물음과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껏 인문학이나 사회학이 지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론으로 묻고 답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닌 다른 도구보다도 훨씬 정교한 것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떠올리게 하는 재료가 상상력이라는 점에서 저는 SF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전한 과학이 다루는 주제와 질문들은 이제 예술의 영역에 닿아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적 질문을 이야기할 때 예술 작품을 예로 드는 것은 예술과 과학이 상상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코스모스와 칼 세이건이, 아이작 아시모프와 최후의 질문이, 그리고 작금의 SF 작품들이 던진 질문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흥미롭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과학은 현재 세상의 구조에 대해 가장 큰 의문을 지니며 다가가고 있는 학문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고마운 분야입니다. 다만 한국의 SF 영화는 그 수준이 매우 일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등장한 승리호, 서복이 그랬습니다. 그나마 승리호는 전개에서 있었던 아쉬움을 빼면 오락 영화로서의 기능은 해내고 있지만, 서복이 보여준 각본의 얄팍함은 도저히 극복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도대체 복제인간에 대해서 왜 그런 질문을 던지고 말았던 것일까?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SF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국의 SF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배명훈, 김보영, 천선란 같은 작가들 작품을 아무거나 읽어봐도 그 미칠 듯한 아이디어와 그걸 엮어가는 뛰어난 수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 SF 소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완숙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상문학 거울이나 크로스로드에 소개되는 단편들을 볼 때부터 말입니다. 그에 반해 영화는 그냥 겉핥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수준인 거죠. 좋은 작품이 아니라 흥행하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고, 각본에 힘을 쓰기보다는 어떻게든 유명한 배우들을 출연시키고 마케팅에 돈을 써서 한탕 벌어보겠다는 생각에 치우친 한국 영화는 SF를 그저 돈이 될지도 모르는 장르로 생각할 뿐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뛰어난 한국 SF 소설가들의 작품을 두고 그들에게 강의라도 요청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겉보기에만 SF 느낌이 나는 괴상한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헛소리나 늘어놓고 있는 거죠. 제가 긴 시간을 들여서 비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상호가 있습니다. 저는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이 아주 좋았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의 문제의식에는 날카로운 데가 있고, 그의 질문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작가적 능력을 갖춘 감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만드는 세계가 복잡하거나 치밀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장르에 대해서 깊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작품 정의에 쏟아지는 비판들, 연상호 작품에 대한 실망감이 나온 것도 같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부산행으로 한국형 좀비의 전성기를 열었지만 반도에서 그 한계를 드러냈고, 염력에서는 초능력자를 아예 망쳐버렸습니다. 물론 지옥은 좋았지만 이번 정의에서는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봤는데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SF 영화 정의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정의를 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기시감일 겁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 설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보통 이러한 장르 영화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등장하면 그 아이디어의 영향으로 아류작들이 파생되고, 그렇게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뛰어난 창작력을 지닌 작가들도 흉내내고 오마주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방을 하는 것은 그리 큰 흠결은 아닐 수도 있죠. 문제는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정의는 초과자에 가깝습니다. 한숨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부분을 어디선가 가져와서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죠. 설정부터 볼까요? 영화 시작과 동시에 자막으로 설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지구에서 살아갈 여건이 척박해지자 지구와 달 사이 궤도에 쉘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문제는 인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쉘터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들은 아드리안 자치구를 만들었고, 그래서 연합군과 아드리안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40년간 이어진 전쟁에 대한 설명은 이후 상원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이어집니다. 순서
배우사의 변화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인류 최강의 용병인 윤정이가 35년 전 작전 끝에 식물인간이 되자 그녀의 뇌를 복제해서 인공지능 병사 안드로이드로 만들겠다는 거죠. 우주로 진출한 인류의 일부가 반란을 일으킨다. 최강의 용병을 복제해서 클론 병사를 만든다. 어디서 많이 보던 설정이지만 앞에서 말했듯 저는 닮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전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스타워즈를 닮았든 블레이드 러너를 닮았든 배경 설정은 건담의 콜로니 전쟁을 닮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복제인간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제인간에 대한 SF 영화가 나온 건 처음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서복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저는 그 작품을 보고 한국 SF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사냥의 시간도 있었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SF 영화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고 저는 그런 건 아예 비평해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포기합시다. 그런 건 우리에게 없고 우리는 수십 년 전에 나온 걸 그저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좋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건질 수 있는 깊은 의미와 메시지가 있으면 되니까요. 잘 만들면 되니까요. 그렇게 발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뭔가 하나 건질 만한 게 있다면 저는 이 작품을 긍정하겠습니다. 브루스 형님이 만든 코스믹 씬보다는 어찌되었든 나을 테니까요. 긍정의 리뷰, 뭔가 하나라도 있을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이 바로 이 리뷰의 정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다른 영화처럼 철저한 비판을 하겠다고 덤벼들면 이 리뷰는 1시간이 넘어갈 거고 저는 그 내내 불평을 늘어놓을 테니까요. 영화를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신선할 정도로 진부한 대사들입니다. 대사가 너무 유치하고 오글거려서 오히려 놀랍습니다. 와우, 이 정도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진행마저 촌스럽게 짝이 없어서 더욱 박수를 치며 놀라게 됩니다. 어쨌든 놀랍긴 하니까 뭐 좋은 거죠. 특히 윤서연이 정의 17호 폐기 이후에 연구원 재경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 이야기를 늘어놓는 장면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연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 셋. 윤서연 역할의 강수연, 윤정희 역할의 김현주, 김상훈 역할의 류경수입니다. 우선은 김상훈 소장의 류경수는 이 작품에서 가장 과장된 연기를 선보이는 인물입니다. 연상호 감독의 전작 지옥에서 디테일한 연기를 보여줬던 인물인데요. 저는 이 작품에서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들이 전부 오글거리기는 하는데 애초에 캐릭터 자체가 오버하는 인물인데다 후반부에 버럭버럭 화를 내는 모습도 연출 실패지 배우의 전달력 자체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건 김현주입니다. 김현주는 이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부고 거의 대부분에 갇혀있거나 로봇인 상태로 정지되거나 아니면 전투를 벌이는 장면만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작품을 보면서 이 윤정이라는 인물에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건 김현주라는 배우가 지닌 설득력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윤정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그동안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무수히 소모되어 온 전장의 아이돌, 싸우는 미소녀의 반복이거든요. 이 작품이 묘하게 공각기동대라든지 기동전사 건담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배경 설정과 인물 디자인 외에 인물 자체의 설정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김현주가 연기하니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연상호 감독의 아이디어 자체는 유치찬란한 재패니메이션 짝퉁인데 배우가 끌어올리고 있다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건 강수연입니다. 물론 저 역시 고 강수연 배우가 한국 영화계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업적을 쌓았는지 최초로 월드스타라는 말을 들어가며 한국 영화의 한 시대를 책임진 인물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시절의 강수연의 위상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평을 하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강수연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대사는 딱딱했고 얼굴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배우의 유작으로 남기에 정의라는 작품은 너무나 형편없어요. 이런 작품으로 강수연이라는 배우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애석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캐릭터도 형편없고 연출적으로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기승전 신파라는 연상호의 전개에 가장 크게 희생된 캐릭터거든요. 강수연의 나이, 아니 윤서현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중년 여성인데 연상호 감독은 중년 여성을 마치 10대 소녀처럼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캐릭터의 외면과 내면이 미묘하게 어긋납니다. 10대 소녀의 감수성과 정서, 정신연령을 지닌 중년 여성 과학자를 그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대사 처리에서 느껴지는 딱딱함, 발음과 발성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일 겁니다.
영화는 계속해서 배경을 보여줍니다.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희멀건 죽 같은 걸 배급받는 사람들, 쓰레기로 가득한 지구, 그걸 치우는 로봇들은 마치 월2를 비롯한 디스토피아 영화의 전형적인 장면들을 보는 것 같고, 황량한 지구, 황갈색의 필터를 끼운 것 같은 색감은 마치 블레이드 러너나 사냥의 시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까둑까둑 계속 나오는 양파처럼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참고한 영화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까면 깔수록 안타까워서 눈물이 난다는 점에서 양파와의 유사성은 더 확실해지고요. 영화는 신파에 개인의 사연과 가족관계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화의 범위는 더욱 줄어듭니다. 안 그래도 작았는데. 어린 시절의 서현은 암에 걸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병원에 있는 서현, 그런 딸을 두고 작전에 나갔다가 실패한 정희. 크로노이드는 어린 서현의 수술을 두고 고민하는 서현의 조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딸인 윤정희의 뇌를 C타입으로 기증하라는 것이죠. 영화는 A, B, C타입의 뇌 전이 시스템을 선보이는데 이는 제법 흥미롭게 다가오는 설정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고유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영화는, 그리고 연상호 감독은 SF 장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한 수준입니다. 뇌 전이 시스템은 AI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를 복제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데이터로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그걸 복제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생전의 기억과 성격 같은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죠. AI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혼란스럽습니다. 영화는 회장의 말을 통해서 인간의 뇌 복제가 전이의 영역에 이르지 못함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전기밥통에 넣는다고 그게 엄마는 아니라는 식의 괴상한 논리죠. 이 비유는 연상호 감독이 이런 분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인간이라는 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인간이라는 것에서 영혼이라는 불명확한 것을 제외한다면 결국 우리는 정보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항상 달라진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정보의 덩어리를 복제해서 완전히 같게 만들면 그것을 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정보를 완벽하게 복제해서 복제체를 만들고 원본을 파괴해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의 정신과 기억을 이어받은 존재가 존속하게 되므로 복제에 성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도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3년 전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과 지금 내 몸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물질들이 다르듯 정보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존재 자체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필연적으로 다른 질문을 가져올 겁니다. 우리의 정신은 육체와 분리되었을 때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즉 우리의 뇌의 정보를 복사해서 영화처럼 그걸 업로드하거나 혹은 데이터의 형태로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해 놓는다면 저장장치라는 하드웨어 속에서 작동하는 우리의 정신은 온전한 것인가 하는 물음 말입니다. 과거에는 정신과 본질만이 영속한다는 식의 개념이 있었으나 그건 낡은 개념이죠. 인간이 정녕 우리의 몸을 떠나서도 감정이라든지 욕구를 느끼는 정신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인간의 몸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하게 된 인간의 정신은 다른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건 밥솥에 녹음된 목소리 따위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 지니고 있는 육체적 성질, 호르몬 등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 정신이 새로운 개체나 다를 바 없다는 면에서 다른 것이 된다고 봐야겠죠. 결국 정의는 이러한 질문에 아무런 답도, 아니 제대로 된 질문도 하지 못하고 겉핥기만 요란하게 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무의미한 심파와 마지막 액션 때문인데 여기에서 잠깐 다른 부분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ABC 타입이죠. A타입에 대한 질문, 즉 복제된 개체가 원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존재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C타입이 주는 흥미로운 대목은 남아있습니다. 저는 C타입 물음의 본질은 망자의 존엄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망자는 존엄한 존재인가? 우리는 망자의 고유성과 존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인정한다면 그건 언제까지인가 하는 물음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정의가 섹스봇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장의 아이돌이라는 측면을 활용해서 섹스봇으로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권리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망자의 존엄이 저렇게 훼손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인권에 대한 혼란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컨대 아주 성적 매력이 넘쳐나는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모두가 그를 간절히 원할 정도로. 그렇다면 마음속에 저 연예인이 죽어서 C타입 계약 맺으면 좋겠다 같은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연예인 A를 죽이면, 그래서 계약을 맺으면 그와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말하는 일을 언제든 곁에 둘 수 있습니다. 약간의 돈만 있으면 섹스봇으로 살 수도, 혹은 집에 하인 로봇 정도로 둬서 귀여워할 수도 있겠죠. 뛰어난 외모에 매력적인 성격에 춤도 노래도 잘하는 완벽한 하인이자 비싼 돈을 주고 산 나만의 커스텀으로 말입니다. 결국은 어떤 인기 있는 연예인을 경제적으로 몰락시키고 계획적으로 그로 하여금 C타입의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후 사고를 위장해서 그를 죽여버리면 전 국민적인 추도 물결의 뒤에는 음흉한 미소를 짓는 거대 기업과 마찬가지로 눈물 속에 추악한 욕망을 숨기고 있는 소비자들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는 해야 악덕 기업인 거죠. 실제로 클론을 활용한 포르노 산업의 위험성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제가 되던 딥페이크 기술이 그것입니다. 딥페이크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뇌리에 떠오른 것은 그 기술을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거나 세상에 이로운 영상물보다는 포르노였을 테니까요. 포르노로 활용하거나 사기에 이용할 수 있겠다는 우려, 그게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부분을 전혀 짚어내지 못합니다. 그저 심파에만 이 모든 이야기와 가능성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윤정이와의 인터뷰에서 미확인 영역이 모성애라는 것을 알아낸 서현이 대성통곡하는 장면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싸우던 전쟁 영웅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힘이 모성이라는 거죠. 참 대단한 결론입니다. 결국 사랑이군요. 사랑으로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모양입니다. 애초에 윤정이를 데리고 하는 시뮬레이션도 너무나 이상합니다. 일단 윤정이의 몸은 제대로 된 몸도 아닌데 거기에 칩 같은 걸 이식해서 실험을 해요. 그리고 구현되는 공간은 어디선가 많이 본 것과 같은 시뮬레이션 공간입니다. 아니, 시뮬레이션으로 전투를 재현할 수 있다면 굳이 정의가 총을 들고 물리적인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어디에 있죠? 그냥 다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그만이잖아요.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는 걸까요? 설마 중간에 예산 빼먹는 놈들이라도 있는 건가? 서연을 비롯한 인물들이 테스트를 받는다고 나오는 대목은 그야말로 웃음벨입니다. 이건 블레이드 러너의 보이트캄프 테스트를 가져온 거죠. 문제는 이러한 인간성 테스트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겉모습만 가져왔다는 겁니다. 보이트캄프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상대 레플리칸트가 워낙 정교해서 인간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는 데커드로 하여금 레이첼에게 끔찍하게 긴 억지에 가까운 질문을 던지고 그 반응을 보는 모습을 노출시킴으로써 공감 능력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가? 와 같은 질문에 도달하고, 더 나아가서는 데커드는 레플리칸트인가? 라는 역사적인 질문까지 이끌어내게 됩니다. 근데 정의는 달라요. 이 작품의 안드로이드는 신체가 로봇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훈 소장은 피부 아래에 기계, 쇳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테스트를 하죠? 그냥 금속 탐지기 하나로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공항의 보안 검색 때도 절대 통과 못할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설정을 가져다가 쓰면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정의에서 인간성을 테스트하는 장면은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베끼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액션 장면은 박진감이 넘치는 것 같지만 이 전투형 안드로이드들은 존재 자체가 부정될 정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굳이 인간형이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심벌로 쓸 것도 아니면서 윤정이의 40년 전 전투 기술을 현대에서 재현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전철에서의 전투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일단 안드로이드에 이미 밝혀진 김상훈의 전투력이 최강의 전투형 안드로이드인 정의와 대등하다는 점에서 허탈한 심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건 김상훈을 유독 강하게 만든 건가요? 아니면 정의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엉터리였다고 자폭하는 건가요?
그리고 김상훈이 다쳐서 터미네이터처럼 피부 아래 금속이 드러나고 그걸 보면서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장면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니, 안 다쳐요? 사람은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잘 다칩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저 정도 수준이면 약간 심하게 까지기만 해도 자기가 로봇이라는 걸 알아챌 것 같은데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다치지 않고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하고 비행기 한 번을 안 탄다?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결국 엔딩에서는 정의 로봇이 별안간 언덕에 올라 마치 라이온킹에서 심바가 그렇듯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엔딩을 맞이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정말로 이런 영화를 소환하기에는 아까운 작품이지만 설국열차에서 마지막에 살아남은 두 인물 요나와 티미가 북극곰을 보는 장면과 대비됩니다. 정의가 풀을 밟고 일출을 보는 장면은 그야말로 영화의 내용과 조금도 연결되지 않고 아무리 호의적으로 해석하려 해도 억지밖에 나오지 않는 것에 비해 설국열차의 엔딩은 열차 안의 질서와 열차 밖의 대자연, 패러다임을 쳐부수는 남궁 민수의 반전, 그리고 영화 내내 뿌려왔던 복선을 회수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요나와 티미가 마주하게 되는 북극곰은 그동안 윌포드가 해왔던 세뇌 교육과 그가 지닌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즉 바깥의 생태계가 돌아왔다. 북극곰이 산다는 것은 기온이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이면서 북극곰이 사냥할 다른 동물들이 있다는 뜻이고 또 그 동물들이 먹을 먹이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많은 가능성을 지닌 이야기였습니다. 소재 자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그 가능성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어설픈 심파로 점철된 엉터리 영화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일본의 B급 영화들이 생각났습니다. 저예산으로 만드는 일본의 B급 영화들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나마 건질만한 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눈에 띄는 연기를 펼친 김현주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실패한 SF 영화의 계보에 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영화 정의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2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SF 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항상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SF 장르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훌륭한 작업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예술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외국의 작품이나 작가도 아니고 한국에도 충분히 SF에 뛰어난 역량을 지닌 작가들이 즐비한데 왜 그들과 교류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을 따름입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일을 겪다 보니 리뷰가 많이 밀리고 몇 달 전에 써놓고도 제작을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꾸준히 리뷰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